네, 채권부의 진행의 이재 기자입니다.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아, 금요일이 좋습니다. 우리 작가님 항상 오시는 날이니까. 예, 네. 2주에 한 번씩 오잖아요. 네, 아 그래도 예. 원하신다면 조금 더 나오셔도 되니까 좀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음은 진짜 그 매주 나오고 싶은데 네. 매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사실 굴뚝 같은데. 정말요? 예.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워낙 매주 나오시는. 네, 네. 예, 워낙 우리 이재 기자님 또 미인이시고 진행을 잘 하셔갖고 저하고 합도 잘 맞는 거. 그건 진짜 느낍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방송 나올 때마다 너무 마음도 편하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자주 나오고 싶긴 한데. 네. 제가 또 다른 하늘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도 예. 한 달에 뭐 두세 번이라도 어디입니까? 예. 격주로 한 번씩 나오겠으니까. 그리고 특별로 뭐 편성할 때는 한 달에 3번이라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관련된 지금 책을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 그 책을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예. 작가님의 그 빛나는 책을 또 만나볼 수 있는 예. 주식을 할 때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을 담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엄청 도움이 되시겠네요. 많은 투자분들에게.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훌륭한 길잡이가 될 책이다라고 이제 감히 자신하고 네. 여의도의 이제 투자 문화를 이제 획기적으로 바꾸는 이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제 혁명적인 책이 되지 않겠나 이제 생각하면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역시 박 작가님 뒤에는 항상 레볼루션이 따라다닌다. 예. 그 책 딱 나오면 저희 따끈따끈한 소식도 채권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이제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10만 원 채웠으면 하는 이제 바람을 제가 강렬하게 갖고 강렬하게요.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지난번에 삼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성실, 진실, 절실. 예. 그 삼실을 바탕으로 10만 구독 올해 안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야기 1화로 프랑스 대혁명과 인플레이션. 오늘 여기도 또 혁명이 들어가네요. 레볼루션. 그 여성 팬분들이 이제 많이들 어렸을 때 많이 보셨을 베르사유 장미. 저도 이거를 굉장히 어린 나이에 강조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이거 되게 어린 나이에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나이 차이가 사실 알고 보면 얼마 안 날 수 있어요. 이사님하고. 베르사유의 장미 등장인물로고는 프랑스 대혁명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소재로 깔아갖고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깔아서 만든 일본 만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두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오스칼. 그 다음에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유명하죠. 이게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만화에서 역할을 많이 차지하나요? 그렇죠. 거의 뭐 주인공이 투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순정 만화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는 순정 만화를 봐서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혹시 이런 거 자꾸 보고 하다가 이제 고추 떼질까봐. 그리고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너무나 이쁜 공주님 이렇게 생각했지만 역사를 제대로 알고 나면 사치와 약간 허영의 또 아이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비운의 그 주인공. 그 오스칼에 대해서 내부에서 끌고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흑기사 사건을 거치면서 민중이 얼마나 가혹한 삶을 요구받는지 알게 되고 금서 취급당했던 이제 사회계약론. 이제 제가 그 K-배틀 레볼루션 책을 쓸 때 이제 염두에 뒀던 게 이제 사회계약론이었어요. 사회계약론이 실제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원동력 같은 한 권의 책이 역사를 바꾼 아주 이제 주요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K-배틀 레볼루션 제가 쓰면서 이 책으로 역사를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썼고 실제로 그 외에 역사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전지에 대한 혁명. 그렇습니다. 장본인이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다 제 덕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벌고 있는 거 다 제 덕입니다. 그러니까 구독 좀 눌러요. 10만 좀 채워달라고요. 내가 부탁하잖아요. 내가 돈 달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요새 보면 이제 저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그 배터리 아저씨 교주다. 그 밑에 이제 이천에 사는 사람들 광신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교주면 돈을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세상에 돈 벌게 해주는 교주가 어딨냐고. 마리 앙뚜아네트의 불륜을 돕는 것에 회의를 느껴갖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삼총사라고 거기에서 이제 모티브를 좀 딴 것 같아요. 그래요? 삼총사 이제
그거 안 보셨습니까? 달탄양. 달탄양 나오는. 네, 예, 예. 네.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아마 거기서 좀 모티브를 따온 것 같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산부회의. 요거 그때 국민대표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왕실로부터 명령받으나 거절하고 그다음에 사형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극복하고 프랑스 혁명에 참가한다. 뭐 이런 스토리 쭉 나오는데 이제 이 산부회의, 프랑스 혁명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오늘 주제가 될 겁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이제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연이은 흉년과 군인들의 식량 소비로 파리와 파리 주변부는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왕가와 귀족들에 대한 평민 계급의 분노는 더욱 커지면서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흉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흉년이 없었어요. 예. 기근과 흉년에 시달린 게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예, 군인들이 식량 소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만화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경제적인 내용은 이제 미처 아마 파악을 못했을 거니까 제가 프랑스 혁명은 되게 관심이 많아갖고 관련된 역사책을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것도 보고 하면 이제 요런 얘기는 좀 잘못된 오해가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어났던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민중의 분노를 달래주셔야 합니다라고 탄원하지만 앙뚜아네트가 그 얘기를 안 들어주고 그래서 시민군에 합류했다는 거고 그 후에 혁명이 터지고 이제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졌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죠. 저도 뭐 젊었을 때까지 이제 아주 뭐 대학생 뭐 이 정도 나이 때까지는 이제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얘기를 그때 기근이나 흉작 때문에 그래서 빵이 없는 건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빵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빵값이 너무 올랐던 게 사실은 이런 모든 사태의 근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계급인 평민 같은 경우에는 빵을 살 수 없었던 거죠. 없었을 만큼 가격이 빵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때 역사 이제 뭐 관련된 거를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랑스 이제 시민들의 일당 대략 뭐 10% 20% 오를 때 빵값이 2배 올랐다고 그래요. 예. 근데 주식인데 그들의 주식이니까 네. 예. 배를 올라가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열심히 일해갖고 이때 당시 프랑스 시민들은 이제 뭐 12시간, 14시간, 16시간씩 일하고 일요일 하루만 쉬고 이제 그거는 교회는 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쭉 살았는데 열심히 해갖고 하루 종일 돈 벌어봐야 빵 하나를 살 돈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이럽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이게 시위가 시작된 거고요.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원인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루이 16세 이제 처형당한 루이 16세 때 재정 파탄 때문에 사실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왕실의 사체가 되게 극심했고요.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루이 14세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이제 지어진 건데 의리한 그 궁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많은 재정이 소요된 거고 그 재정 그때 쌓였던 재정 적자 때문에 그게 누적돼 갖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 이제 그런 거고요. 각종 전쟁에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군인들한테 이제 월급을 지급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금화를 받아요. 프랑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금화를 줘야 군인들이 전쟁을 해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시민군, 국민군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용병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나라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군인들을 사오는 개념이었거든요. 군인들은 당연히 이제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제 뭐 그런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프랑스 돈 받아갖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금화를 당연히 이제 지급을 해야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히 이제 용맹하게 잘 싸우는 군인이 스위스 군대고. 스위스. 그게 이제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지금도 로마 교황청 가면은 이제 스위스 군대들이 교황의 경비를 쓰는 그게 이제 그런 역사적인 전통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여러 번 참전을 했었는데 특히 재정을 많이 파탄에 이르게 한 전쟁이 미국 독립전쟁. 여기 프랑스가 막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 쏘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이라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 그 사람한테 사실 이제 뒤통수 당한 거예요. 사기 당한 거예요. 그래서 프랭클린이 이제 그때 프랑스 그 대사였는데 루이 16세를 잘 꼬드겨갖고 프랑스가 이제 미국 독립전쟁을 통해 가지고 얻은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영국이 라이벌 국가였는데 자존심 싸움으로 혈세를 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이제 적국 영국을 괴롭힌다는 오로지 이제 그 하나 목적으로. 전쟁에 참전해서 이제 미국은 독립을 하고 프랑스는 나중에 루이 16세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문에 단두대에 목이 날아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 미국 독립 전쟁이 이제 1775년부터 83년, 1776년에 이제 인류사적으로 보면은 혁명적인 이제 순간인데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문이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그 1776년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책이 발간된 해가 또 1776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75년부터 83년까지 전쟁을 통해서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재정 낭비가 있었고 그 결과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이제 이런 거고요. 1787년에 이제 왕실이 이게 돈이 되게 말라갖고 공책,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그거를 돈을 땡겨 쓰는 이제 이런 이제 일이 근대 국가 이렇게 넘어오는 그 무렵부터 되게 활발해졌었는데 채권의 역사 중에 또 한 그런 페이지네요. 예. 1787년에 돼서는 이제 이게 세금이 너무 안 그치니까 공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한 국가 부도를 낸 거죠, 사실. 네. 사실 이제 그 세금을 낼 수에 있었던 건 성직자도 안 내고 뭐 귀족도 안 내고 평민인데 빵도 못 먹는 세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무리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1788년 초에 이제 재무부가 신규 공채를 발행가의 50%에 매각했는데도 안 산 거예요. 예. 사람들이 저거 이제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정부가 돈을 떼먹는다는 거를 여러분들 아마 상상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또 채권이 또 약간 안전자산이 여겨지는 거고. 국채는 더더욱 그런데 유럽에서는 나라가 국채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떼먹은 경우 비일비재예요. 이때는 더 그래. 이때는 더 그랬겠죠. 루이 16세도 뭐 베르사유 사치의 궁전으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막 어쨌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공채 발행이 취소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왕실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지폐를 발행할 것이라는 포고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지폐는 이제 그 전에도 뭐 좀 역사가 있는데 지폐 발행해서 휴지 조각된 사례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지폐 발행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치를 떨었다 그래요. 프랑스 그 시민들이 지폐라는 말만 들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제 지폐에 대한 그 신뢰도, 이제 화폐에 대한 신뢰도 같은 거 하고 서구인이 생각하는 그 이제 지폐에 대한 신뢰도는 이제 많이 좀 다르다는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세금을 더 이제 부과하는 걸로 이제 최종 계획을 잡았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여기 네케르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 이제 재무부 장관택입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제 삼부회라는 거를 소집을 합니다. 삼부회는 뭐냐면은 이제 프랑스에 3계급이 있는데 이제 제1계급, 제2계급, 제3계급 이렇게 해서 이제 삼부 회의라는 거, 세 계급의 대표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회의가 바로 삼부회의고, 제1계급은 왕족하고 성직자, 제2계급이 기사들이나 귀족들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3계급이 평민들이 되고,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삼부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제 세금을 걷자라고 얘기했는데, 평민들이 결국은 세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성직자에 당연히 세금 안 내는 거고, 이제 이부도 마찬가지고 세금을 거두자고 하면 삼부에 해당되는 이제 그 평민들 계급에서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우리가 내게 하면 우리한테 뭔가 세금 내는 거에 대한 이제 권리를 달라라고 하다가 결국은 이 삼부 회의의 표결은 이제 1부 한 표, 2부 한 표, 3부 한 표예요. 3부가 이제 평민 계급이 훨씬 쪽수는 많은데 어차피 표는 하나니까 2대1로 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 2 합하고 3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니까 자기네들 절대로 불리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막 불만을 표시하고 해서 이제 3부에 저거 해산하자 하니까 3부 사람들이 다시 이제 테니스 회의라는 거를 이제 하고 그러면서 그게 점점 감정이 격앙되다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된. 이제 그렇게 돼서 결국은 왕정은 무너지고 혁명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혁명정부가 들어서도 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잖아요. 재정은 파탄난 상태에서 물려받았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혁명정부에서 지폐를 발행합니다. 루이 16세가 지폐 발행하려고 했다가 이제 지폐에 대한 신뢰도가 프랑스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무산됐었는데 결국은 혁명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폐를 발행해서 이 지폐를 갖고 조달된 돈을 가지고 이제 각종 자금, 특히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영국을 필두로 해서 프랑스를 공격을 많이 했어요. 국왕의 목을 자르고 자기들이 이제 정권을 잡는 이런 거를 이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그 혁명이 자기네 나라로 옮겨와서 영국 국왕의 목도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는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 제국 합스부르크 왕국이 이제 왕조가 그때는 이제 강국이었는데 그 왕조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프랑스에 들어가서 혁명했던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그 왕조를 다시 되세울 목적으로 해서 프랑스를 침략을 많이 했어요. 전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시니아 지폐라는 거를 발행하게 된 겁니다. 이때 발행된 지폐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폐는 계속해서 더 많이
발행을 하게 됐겠죠. 돈은 계속 필요하니까. 유동성이 또 확 그렇습니다. 풀린 게 문제인 거죠. 통화 증발이라고 합니다. 통화 증발. 지폐를 왕창왕창 찍어내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통화 증발을 하게 되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1789년에 100의 가치가 있던 게 1796년이 되면 빵으로 수렴하는. 그러니까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완전히 빵으로. 아시냐 지폐를 발행해서 결국은 빵으로 수렴하게 되는.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값이 안 그래도 비쌌는데 더 미친 듯이 올라가게 돼요. 프랑스 대혁명 전에도 빵은 비쌌는데 빵이 더 비싸진 거예요. 혁명을 해서 국왕은 몰아냈는데 빵값은 이제 잡히지가 않고 더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는 고공행진한 거고 1793년에 빵값이 1790년에 비해서 2배로 뛰었고 6년은 3배로 치솟았고 지폐의 가치는 은하 기준 은하의 30%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파리 시민들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약탈을 벌이게 됐다. 이때 당시에 정권을 잡게 된 불꽃남자 로베스피에르라고 평민 편에 섰던 그렇습니다. 가격 통제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잠재워야 되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를 잡기 위해 갖고 최고 가격제를 설정합니다. 이 가격 이상으로 팔지 마라. 약간 상한제. 가격 상한제. 빵값을 빵 하나당 1,000원 이상 팔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고 1,000원 이상 파는 사람 잡히면 단두대에서 목을 칩니다. 너무 심했다. 단두대에서 목 날라간 사람의 절반이 빵값 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일명 공포정치. 공포정치. 농민들이 이 가격에 팔아갖고는 자기들이 손해보는 게 뻔한데 그런데 그 가격에 팔라고 하니 당연히 몰래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다 걸리면 단두대 가는 거고. 그래서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될 텐데 박 작가님께 좀 알려주셔서 이해됐습니다. 농사 안 돼서 그런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00원에 팔릴 게 4,000원씩 파는 이유가 그 2,000원 부분은 위험 부담, 리스크 프리미엄. 걸리면 내가 모가지 날아가니까. 너무 리스크 프리미엄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 갖고 물건 가격을 가격 통제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그냥 오히려 더 올라가.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못 먹고 살게 되니까.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프랑스 시민들이 주말에 단체로 사람들을 모아갖고 인근 농가를 쳐들어갑니다. 배고프니까. 뭐라도 먹어야지 자식들도 살아남을 수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다들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인근에 이제 농장에 닭이 있든 소를 키우든지 하면은 닥친들 쳐들어가서 뺏어가 약탈해서 하니까 이제 농부들은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망다니고 숨기고. 그러니까 물건이 더 공급이 안 되고 인플레이션이 더 극심화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요. 계속 악순환이네요. 그래서 참다 못 견딘 사람들이 반란을 다시 일으켜서 로베스피에르를 잡아서 단두대에 처형하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바뀐 겁니다. 이제 이 로베스피에르가 시각하고 기요틴에서 처형이 됐고 그 이후에 결국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나폴레옹이 등장했죠. 1795년 1월이 이제 은하에 22% 떨어졌고 2월에는 17%, 3월에는 7.5%, 8월에는 3%, 12월에는 0.125% 하락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인플레이션의 이제 특성 중에 하나가 갈수록 급격화되는 현상이 있어요. 1789년부터 아시나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해갖고 1793년까지는 30%까지 그러니까 70%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 1795년 1월에 22%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1년 동안에 한 8% 정도 추가로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 이후에 75년 1월부터 2월, 3월 이렇게 갈 때는 이게 지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발생했던 그 인플레이션율이 막판에 가면은 한 달만 일어나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하루만 일어나고 급격하게 그런 현상들이 이제 역사를 보면은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폐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경제사학자들 분석에 따르면 1790년 기준으로 해서 생활필수품 상승률이 1795년 4월에 9배, 10월에 31배, 12월에 129배, 이듬해인 96년 3월에 388배. 거의 400배. 빵가게는 늘 품절이 되고 농부들은 농산품 출하를 거부하고 곡물은 썩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얼마나 가만히 방치하면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례고요. 기요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발명품이 기요틴인데 길로틴 이런 거 보면은 잔인하고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사실은 기요틴은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도적인 사형 집행을 위해 갖고 기요틴 박사가 이제 제안한 거고요. 프랑스에서 사형을 집행을 할 때 참수를 하는 거는 이제 귀족들만 받는 특혜였습니다. 그것도 특혜라고. 한 방에 목 치는 거는 한 방에 가니까
고통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나마. 일반 평민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죽이냐 하면은 네. 화형이나 아니면은 이제 거열형이라 해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걸로 사형으로 집행됐거든요. 만화 베르세르크라는 만화를 보시면 고문을 잔인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다 역사적인 고증이 있는 겁니다. 한 방에 목 쳐서 죽이는 거를 이제 이때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는 걸로 생각했었다. 예. 그래서 이게 발명돼서 1792년 혁명 4년차부터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1년 지나서 누이 16세가 기요틴에서 날아갔고, 그 다음에 93년 말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날아갔고, 그 다음에 1794년 로베스피에르가 역시 기요틴에서 채용되는. 기요틴에서 채용된 숫자가 가장 많았던 데가 1794년. 그래서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이제 공포정치라고 하는 거고, 예, 그때에 이제 목이 날아갔던 사람들은 이제 반혁명군이나 반혁명 세력이나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과반 이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빵을 몰래 팔던 상인들. 너무 불쌍해요.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경제적인 지식, 이제 경제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집행하면은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또 하나의 사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선한 의지만 있다고 해서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선한 의지가 잘못된 경제 정책 이런 거하고 만났을 때는 파국적인 결과, 너무나 이제 인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제 그 주요 사례가 사실 로베스피에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로베스피에르가 결국은 이제 인민들의 혁명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났고 단도대 이슬로 사라진 거니까요. 그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이제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관련해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나폴레옹 하면은 이제 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예, 또 되게 이제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쿠데타를 통해 갖고 이제 인민의 정부를 무너뜨린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랄까 이제 조금 안 좋은 거고. 근데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프랑스가 그동안 이제 전쟁으로 해서 계속 이제 피폐되고 있는 거를 이제 역으로 승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한때는 유럽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다 때려잡은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도 해결 못했던 거를 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능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보면은 좀 프랑스 사람들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 자체가 되게 이중적이에요. 이제 그런 면이 있고, 1799년 11월에 이제 나폴레옹이 입법부를 해산하고 다시 황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혁명을 부정한 셈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프랑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잡은 다음에 집회는 다 불지르고 다시 금속화폐로 돌아갑니다. 그게 금태한제라고 하는데, 이제 금태한 제도를 되살리자마자 인플레이션이 진짜 거짓말같이 사라졌다. 야, 그것도 신기하네요. 어제 되긴 되는 거네요. 예, 결국은 화폐 발행량을 줄여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다. 이 얘기가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요 왼쪽에 계신 분이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이게 이제 화폐 경제학 중에서는 가장 이제 유명하신 분, 노벨 경제상을 받으신 분이고, 그 신자유주의의 이제 태두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신자유주의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이제 재벌 기득권을 위한 뭐 이런 이제 경제학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고요. 좌파 쪽에 이제 그런 경제적인 이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쉬운 어떤 마타도어 같은 거고요. 이분이 쓰신 책, 그 밀턴 프리드만의 이제 화폐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그런 내용들이 다 잘 상세하게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주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장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빵값이 올라갔으니까 빵값이 올라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빵값이 오른 게 아니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게 본원이고 근원적인 거고, 그거의 반대급, 그러니까 이제 거울처럼 비춰지는 현상, 표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느끼는 물건 가격이 올라갔다. 요새 10만 원 갖고 장보 오려고 하니까 이제 쓸 데가 없다. 이거 인플레이션 좀 잡아주세요. 하는 그거는 이제 그 표피적인 허상 같은 거고, 실상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의 본질이다.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더 재밌게 해갖고 여기도 이제 히트수가 뭐 20만 30만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한번 오늘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 2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제를 준비해왔습니다. 이거 아마 좀 재밌어 하실 것 같아갖고 나쁜 애들이 더 많아진다. 좋은 거와 나쁜 거 있으면 이제 나쁜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된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쓰시는데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게 사실은 좀 이제 화폐적인 이런 좀 얘기고 이제 예.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준비했고요. 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 히딩크의 예, 유명한 예. 말씀. I'm still 졸라 hungry. 악인전에 이렇게 빵빵 터지는 이유는 영화에 악인전이라고 영화가 네, 있는데 네, 네. 거기에 이제 그 패드를 대갖고 네. I'm still 졸라 hungry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짤을 내가 네, 찾아보려고 네. 찾아봤는데 못 찾아갖고. 그래요? 예, 그 짤 있으면 더 재밌을 텐데. 시원하게 저희 방송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공약을. 딴 데는 안 걸었는데 네. 여기는 꼭 걸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그 예감이 달성할 것 같은 느낌이 기분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떤 공약을 걸 거냐 하면 네. 여기가 이제 케이지 하모니홀이라고 선명한 화질과 풍부한 사운드로 강당의 품격을 높인 선명한 질과 풍부한 사운드. 네, 제가 여기 사회를 많이 봤습니다. 예. 네. 강연장이 되게 사실 좋더라고요. 이제 뭐 사실은 제가 요즘 이제 그 강연 그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사실은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 거절하고 있는데 그 강연비가 제가 뭐 한 500 정도까지 받아요. 그 수령액도 밝히셔도 되는 겁니까? 예. 네. 500까지도 제가 부르면 강연 다 할 수 있는데 네. 그거 다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고사하고 네, 있는데 네. 이 케이지 하모니홀에서 하는 강의는 제가 무료로 10만 달성되면 10만 달성이 되는 것도 감사한데 무료로 강의까지. 네. 품격 높은 케이지 하모니홀에서 박수영 작가 이지혜 기자가 진행하는 무료 강연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좀 그 효과 좀 크게 내주십시오. 네 여기 반짝반짝. 이거를 이제 할 때 이게 네. 가치가 있으려면 제가 강연을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희소성. 희소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500만 원 이제 강의 요청이 들어와도 제가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이지혜 기자님, 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면 참 저분이 참 아름다우시다라고 왠지 뭔가 텐데. 나올 것 같은데 그 뒷말을 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실물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자, 그래서 10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기회. 알겠습니다. 광고 방송이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레시암의 법칙, 요거는 이제 한 100가지님 이제 블로그에서 제가 이제 자료 갖고 캡처한 거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게 이제 원문이 bad money drive out good 해서 이제 화폐 돈 딱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네. 이제 요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16세기 영국 왕실의 재정 고문이었던 토마스 그레시엄이 주장한 이제 화폐 유통에 관한 법칙이 이제 바로 그레시암의 법칙인데 그 그레시암의 법칙이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bad money drive out good.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는 뜻이고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는 주요 화폐가 이제 금화나 은화 같은 기금속 화폐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원래는 금 무게만큼 이제 화폐의 가치를 동일하게 원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100만 원이면 이제 동전 하나도 100만 원만큼의 금이 딱 들어가게끔 원래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기본이었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돈은 더 써야 될 것 같고 이제 금을 사야 되는데 금 사올 돈은 이제 좀 부족하고 하면 금 안에 살짝 이제 굴이나 불순물을 금의 순수성을 훼손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100% 순금이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24K 됐다가 18K 됐다가 이제 10K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먼저 그 순금으로 돼 있는 그 주화가 이제 양화가 되는 거고 나중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갖고 이제 금 10% 구리 90%짜리가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고요. 액면가에 비해서 실질 가치가 부족한 주화를 만들어 유통하고 그 차익만큼 부당한 이익을 왕실이 챙겼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지나고 보면 사람들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꼬리가 길면 밟히죠. 꼬리가 길면 밟히죠. 이게 분명히 금한데 반짝반짝 거리질 않네. 구리동전 같아. 그래갖고 한번 녹여갖고 보면 사기쳤네 이 새끼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나온 순도 100%짜리 금이 들어가 있는 화폐는 집에 장롱에 잘 숨겨두고 구리 90 이제 금 10%만 있는 거는 막 쓰니까. 그래서 이제 금화는 실질적 옛날에 이제 순수 금화는 장롱에 처박히고 나쁜 이제 그 악화 그러니까 배드머니는 이제 시중에서 유통된다 해서 나온 얘기가 바로 배드머니 드라이브 아웃 굿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결국은 시중에서 좋은 돈은 다 사라지고 나쁜 돈만이 화폐로 사용되게 된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100만 원짜리 이제 금화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100만 원만큼의 금이 있는 100만 원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건데 나중에 이제 10만 원만큼만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가치를 떨어뜨린 그러면 이제 90만 원만큼의 이제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돈이 차익만큼을 우리가 신요리지라고 하는 겁니다. 신요리지. 예, 신요리지. 이렇게 신요리지라고 하고 예. 순은 마이너스 불순물. 그렇습니다. 요거. 예. 그러니까 화폐의 주조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이제 신요리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화폐 액면가에서 화폐 제조 비용과 유통 비용을 뺀 차익으로 중앙은행이 갖는 독점적 발권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바로 신요리지입니다. 네. 예. 봉건제도 하에서 이제 신요류 그 영주거든요. 신요류가 원래들이 이제 화폐 주조를 통해서 이익을 챙겼다는 이제 예. 그런 데서 신요리지라는 이제 말이 생긴 예. 거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다. 정부가 우리 돈을 뺏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10%씩 물건값이 오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상인들이 10%씩 폭리를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정부가 우리 돈 10%를 계속 뺏어가는 거죠. 착취인 거네요. 착취인 겁니다. 예, 네. 그거를 이제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막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고 중앙은행이 정부하고는 거리를 둬야 될 거잖아요. 정부가 우리 돈 뺏어가는 거를 중앙은행이 막아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은 네. 한국은행이 이제 정부 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고 하는 이제 맥락이 바로 이런 쪽에서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상품권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약간 요즘으로 말하면 기프티콘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상. 예. 카카오 기프티콘 같은 거 많이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많이 요새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역시 시너지라고 볼 수 있고요. 시너지는 이자 수익도 보통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발행하고 한참 있다가 쓰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무이자로 돈을 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를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낙전 수입. 낙전 수입? 예. 백화점 상품권 받아갖고 선물 받으시잖아요. 받아갖고 안 쓰고 지금 장롱에 쌓여 있는 게 다 집집마다 꽤 있을 겁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게 또 휴지 조각이 되죠. 예.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보통 가서 이제 물건 사면 10만짜리 받아 사면 이제 꼭 한 뭐 9만 원 사고 만원 남거든요. 만원 남으면 꼭 현찰 안 주고 걔들 상품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만 원 때문에 백화점 가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고 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서랍 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까먹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해 사라지는 그 낙전 수입이 백화점 상품권 발행 금액의 7%라는 거.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서 7%에 그냥 이자 수익 같은 게 따박따박 꽂히니까.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하다가 받아갖고 쓸 일 없으면은 이제 환불하잖아요. 환불할 때 5% 떼잖아요. 뭐 95% 줬던 것 같은데. 5% 뛰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게 바로 시너리지죠. 그런 걸로 많이 남긴. 그렇다는 거고. 한국은행이 이제 만원권 화폐를 찍는데 뭐 종이니까 뭐 특수 처리도 하고 많이 하겠지만 한 2,000원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8,000원 남잖아요. 그 8,000원만큼 남는 그 차익. 그 이득이 바로 이제 시너리지인 거고요. 그 차익만큼을 중앙은행이 이제 독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건데 이제 왜 니만 독점하냐? 나도 한번 독점해 보겠다. 그게 바로 위조지폐범이죠. 위조지폐. 그래서 이제 위조지폐범을 아주 강력한 형벌로 이제 다스리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고요. 그런 시너리지에 따른 부작용이 없을까? 그 시너리지에 따른 부작용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낼수록 정부는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돈을 더 많이 찍어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돈 너무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즉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그 인플레이션 일어난 만큼 여러분들의 재산이 균등하게 다 같이 줄어드는. 그거를 이제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조세다. 라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참 시너리지가 역사적으로 반복돼서 나라를 망하게 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대부터 제국이 망한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했다. 공통적인 원인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몇 가지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AD 54년에 이제 만들어진 주화예요. 이게 은하를 썼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때는 은이 92% 함유돼 있어요. 점점점점점점. 나중에 AD 270년 가면 2%로 줄어들어요. 이거 땅에 떨어져 안 주실 것 같은.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발행했던 AD 54년에 이제 92%짜리 주화는 집에 장롱에 잘 모셔두고 AD 270년에 발행된 이거 봐 색깔부터 은색이 안 나죠.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누가 은하라 하겠어요 이거를. 그죠? 이거는 뭐 그래서 심하죠, 그죠? 이거를 이제 많이 썼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 제국 왜 망했냐? 로마 제국은 원래 이제 용병을 게르만족을 용병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걔들한테 이제 월급을 주는데 처음에는 왼쪽에 있는 이제 92%짜리 은하를 줬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다 하면은 그 10,000원에 해당되는 주화를 2%짜리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10,000원인데, 근데 이 가치가 10,000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장롱에 숨기죠. 그러니까 실제는 똑같은 10,000원을 받았다고 준다고 10,000원 받았다고 받았는데 나중에 그 10,000원이 사실은 2%니까 가치가 이제 10,000원이 아니고 200원인 거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이 나 죽기 살기로 전쟁시켜놓고 200원만 주니까 옛날에는 10,000원 주다가 굉장히 빈정상하겠죠. 빈정상했죠. 그래서 그 게르만 용병들이 로마를 쳐들어간 겁니다. 그게 바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게 바로 이유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이제 이런 전통이 유럽에서는 로마 제국 때부터 전해내려 유서 깊은 전통이었다는 거고요. 예전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랬었는데 화폐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단번에 그냥. 그렇습니다. 원나라가 이제 그 몽골족이 이제 해서 유럽까지 다 장악했었던 이제 거대 제국이잖아요. 역사상으로 가장 큰 영토를 통치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도 망한 게 바로 이 교초라는 지폐입니다. 이 교초를 너무 많이 발행해갖고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프랑스 대혁명에서 이제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랬듯이 지난번에 콘텐츠 홍건적인 난이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그게 이제 바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알게 모르게 정말 화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연관돼 있네요. 우리나라 재정에서 촌동네 못 사는 애들이 이제 중국 다 먹고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흥청망청 이제 낭비를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폐를 막 찍어갖고 남발해서 이제 그 왕실의 사치를 위해서 쓰다가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유발하게 됐고 결국 이제 밀란으로 연결돼서 이제 망하게 된 이제 그런 그 형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 멸망한 것도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당백전이라는 겁니다. 당백전 국사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당백전을 왜 발행을 했냐면 조선조 말에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고종 때죠. 고종 때만 해도 이제 재정이 되게 취약했어요. 이제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이제 중국 준수를 지금 있는 경복궁 그게 이제 흥선대원군 때 다시 지은 거거든요. 다시 짓자. 그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잖아요. 불타고 나서 궁궐을 다시 복구를 안 했어요. 계속 이제 그 창경궁이나 창덕궁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정사를 보고 그거 이제 불탄 채로 계속 뒀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조선조의 그 왕도 정치, 백성을 끔찍히도 사랑하는 이제 그런 거하고 사실 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화나 이런 부분들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궁궐 공사를 하는 게 되게 노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대공사였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사실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왕권이 되게 강하고 독재가 이제 좀 극심한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다 불러갖고 때려가면서 시켰을 텐데 조선조는 이제 왕도 정치라 그래서 이제 민심을 잘 살펴야 되고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왕 노릇을 못하는 거다. 이제 이런 사상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좀 퍼져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에 도탄에 빠진 이제 백성의 민생을 살피는 게 우선이었고 백성들이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데 궁궐을 다시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형태가 돼서 계속해서 사실은 그 임난 이후에 1900년이면 거의 한 300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그 궁궐을 보수를 못한 거 안 한 거예요. 백성들한테 피해 입힐까봐.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그 고종 때 다시 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왕권이 세락하니까 이제 왕이 위험을 보여줘야 되겠다. 왕권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서 경복궁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발행한 게 바로 당백전. 당백전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건데 호대 당백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고요. 호대 당백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상평통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전으로 화폐로 쓰였던 화폐로 쓰였던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가 있는 동전이다.
네. 하는 뜻으로 만든 게 당백전입니다. 당백전. 예. 네. 근데 실제로는 이 상평 통보에 들어갔던 굴이 한 7배밖에 안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이것도 신효리지가 예. 대대로 내려오는 신효리지가 예. 당백전. 그래서 당백전을 발행을 해갖고 네. 민간에 막 이제 강제로 떠넘겼는데 사람들이 안 썼다는 거죠. 그렇죠. 예, 똑같이 아까가 양을 돈이야 쓰레기야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민심 위반된 이제 그런 한 계기가 된 거고요. 예. 이게 이제 그 민비로 이제 명성황후로 이제 정권이 넘어가게 된 이제 요인으로 또 작용한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저 이제 찾아보다가 제가 항상 이 예습을 해오지 않습니까? 예. 땡전 한 푼 없다 해서 땡전이 당백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잘했죠? 하나 살렸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예. 로마도 그렇고 원나라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결국은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발생한 게 인플레이션이고 물건값이 올라가서 오페크가 석유를 감산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의 이유는 아니다는 그런 얘기고요. 너무나 이제 자명한 논리인데 일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져요. 인플레이션 하면 물건값이 올랐다라고 느껴지지 돈값이 떨어졌다라고는 사실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역사적으로 검증됐던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치인들이 이거 안 받아들이는 하이퍼인플레이션 이제 일으키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요. 이제 뭐 그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라는 거를 수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게 이제 화폐 수량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Quantity Theory of Money Formula 해서 M이 뭐냐면은 총 화폐량을 얘기하고요. 총 화폐량에다가 곱하기 V는 화폐 회전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얼마만큼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이제 돌아다니느냐 하는 게 이제 좌측이고 오른쪽에 이제 P는 물건의 가격이고요. 곱하기 T는 거래의 횟수입니다. 돈하고 돈의 반대에 실물, 상품,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거니까 재화 서비스하고 발행한 돈하고는 이게 1대1로 대칭 관계에 있다는 이제 이거 자명한 방정식이고요. M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결국 P, 인플레이션 유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통화량이 많아질수록 물가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되고.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화폐 회전 속도 V가. 그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유발되지 않겠죠. 그래서 V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그냥 학설로 끝난 게 아니고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폴 볼커. 이게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거고요. Interest rate anguish 해서 이제 이자율이 화났다, 성났다, 미쳤다 이런 뜻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이때 이자율을 미친 듯이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올린 게 바로 이 화폐 방정식, 밀턴 프리드만 이런 책에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요? 예, 이 사람이 이론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게 쭉 연결돼서 폴 볼커가 인터레이트 기준금리를 막 올리는 이제 그 이론적인 배경이 됐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1980년대 이 폴 볼커가 이자율을 미친 듯이 올린 이 무렵에 보시듯이 FRB 금리가 20%가 넘었어요. 1950년대에서 1972년까지 요 기간은 이제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 자본주의 황금기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쟁 때 기술이 엄청난 발전이 있었잖아요.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없이 아주 고속 성장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고속 성장하면 누가 제일 좋냐면 중산층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경제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래서 그때가 중산층이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아름다운 시기였어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구간이 쭉 진행되다가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돈을 막 발행하는 이제 이런 형태. 그 가르침은 이제 케인즈의 경제학 가르침이죠. 경제가 불황이 오면은 돈을 찍어라.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돈을 찍었더만 결국 그게 1970년대 들어와서 1972년에 저기 베트남 전쟁이 끝나거든요. 베트남 전쟁 때 그 전비하고 같이 맞물려 갖고 인플레이션이 확 일어났고 그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 폴 볼커가 금리를 20%까지 올리는 이제 극단적인 처방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금리가 떨어져서 지금 이제 2020년까지 오면은 제로 금리까지 온 거죠. 결국 그때 잡히긴 했네요. 굉장히 강수를 뒀는데. 강수를 둬서. 예. 그래서 이제 제로 금리까지 갔다가 최근에 국채 금리가 4%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2020년 무렵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이때 이제 경제가 심각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에 경제 불황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탈피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는 조치를 취했어요. 엄청 풀었죠. 돈량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이게 이제 8조 8천억 달러가 그 미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라고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연준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반대되는 부분에 부채가 있잖아요. 그 부채가 뭐냐면 그게 화폐입니다. 화폐 발행량이 바로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자산 규모를 늘렸다고 하는 거는 화폐 중에서도 이제 M1, M2, M3가 있는데 M1이 이제 본원 통화라고 이것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냥 그렇다고 아시고 M1을 대대적으로 많이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통화량이 많이 증대했는데 2020년에 통화량을 막 증대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예. 왜 없었냐? 통화량을 막 풀었는데 집에 다 갇혀 있으니까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폐 회전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2020년 코로나 버블 시기에는 돈 막 한창 풀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없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다 잡히는 2020년 무렵이 되니까 사람들이 싸돌아다니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돈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좌측의 MV가 늘어나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뒤늦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그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FRB에서 중앙 금리를 인상하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폐의 유통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좌편 M 곱하기 V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편 인플레이션 부분이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제 MV 꼴 PT가 2020년에도 다시 한번 들어맞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기 위한 통화량 축소 과정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다. 최근에 이제 그 양적 완화했던 것, 그 반대로 보유자산을 지금 규모를 줄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요거하고 관련된 이제 그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오늘부터 코너명이 싹 바뀌었습니다. 예. 네. 너무 좋은 박수갈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박수갈채 좋습니다. 한번 운을 좀 띄워주시죠. 자, 박순혁 작가. 수익 창출. 갈 길은 채권 V. 이렇게, 네. 이름 잘 지셨다. 박순혁 작가님 그리고 채권부의 여러분께 많이 박수 받을 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박수갈채로 좋습니다. 네, 박수갈채 좋습니다. 모든 게 이제 풍수지리로 통하잖아요. 이름도 그런 식으로 네, 저희 좀 여러분의 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공부, 지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수갈채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10만 구독자 달성되면 선명한 화질과 풍부한 사운드로 이제 품격 높은 강당 KG 하모니홀에서 박순혁 작가와 이지혜 기자가 진행하는 이제 무료 강연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강연회를 사실 섭외가 되게 많이 오는 거를 다 자르고 있어요. 일부러 안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제 이 KG 하모니홀 무료 강연이 빛날 것 같아요. 희소성이 있어서 경제의 원칙을 너무 잘 아시는 작가님이십니다. 네네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좋아요를 이제 또 많이 눌러주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좋아요가 많은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외부 유입을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이제 구독 누르셨으면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쨌든 뭐 좋아요나 구독이나 콘텐츠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채권부의 식구님들로 이제 패밀리가 구성된 거니까 항상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잘 받아서 오늘 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산화. 하지만 채권하고도 여전히 관련이 있는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는 뉴턴이 주식 투자로 쫄딱 망한 썰.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뉴턴 하면은 만류인이라고 해봤지? 사가 떨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다 갑자기 주식으로 망했어? 이렇게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좀 재미와 흥미 위주로 외부 유입을 좀 많이 좀 시키고 탁월한 전략이십니다. 뉴턴이 주식 투자로 망한 썰 하면은 좀 외부 클릭 있지 않을까? 좀 호기심에 이제 그런 좀 저라도 누르겠습니다. 저라도 손이 갑니다. 요 책이 이제 금융 투기의 역사라는 이제 책이고요. 이게 되게 좀 유명한 책이에요. 1999년에 미국의 금융 작가 이제 에드워드 챈슬러가 썼고요. 2001년에 이제 국내 번역본이 나온 금융 투기의 역사. 원제는 데빌 테이크스 더 힌드모스트. 악마는 맨 마지막에 나타난다. 뭐 그런 뜻인 거 보인다. 그런 느낌이. 이제 왜 그러냐면 그 투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중간중간에 재미를 많이 보고 있다가 끝에는 이제 파국을 끝난다. 아마 이제 그런 뜻으로
의도로 이제 지은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이 금융투기의 역사가 이제 인류 역사상 다양하게 있었는데 예. 제일 좀 유명한 건 아무래도 이제 그 튤립 버블이겠죠. 이제 튤립 버블부터 시작해서 역사상 쭉 있었던 이제 그런 금융투기 현상 사례들을 이제 잘 좀 정리해 놓은 이제 네. 그런 책이고요. 여기 목차를 보시면은 1690년대 그래서 이제 1690년대 주식회사 설립본부터 해서 이제 세 번째 장에 사우스시 음모라고 나오는데 이 사우스시 음모가 바로 이제 뉴턴이 당했던 1820년대 인머징 마켓 투기, 1845년에 철도 버블, 미국 금권 정치 시대의 투기, 그다음에 1929년에 대공황, 카우보이 자본주의, 그다음에 가미가지 자본주의에서 일본 버블 경제 이제 붕괴까지, 네.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 이제 있었던 각종 투기에 대한 정리가 쭉 되어 있는 책이고요. 네. 한번 읽어보실만 합니다. 근데 뭐 꼭 권장하진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알려주신 거죠? 네. 사우스시 음모의 엑기스만. 요 3편에 바로 이제 오늘 그 아이작 뉴턴이 주식 투자로 폐가 망신한 썰이 나옵니다. 그 어떤 얘기가 정말 숨어 있을지. 예. 오늘의 퀴즈를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아이작 뉴턴의 직업은 뭘까요? 과학자. 라고 이제 보통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직업이라고 보면 과학자라기보다는 과학자는 되게 이제 짧은 시간 했었던 이제 사실은 직장이었고 네. 공무원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아, 공무원. 너무 갑자기 안 어울려. 아이작 뉴턴이 공무원이었습니다. 네, 공무원. 사실은 직업은 네. 공무원이었고요. 과학자로 해서 이제 밥 벌어 먹었던 거는 아주 젊었을 때에 아주 잠시고 잠깐. 최종적으로 이제 제일 승진한 게 조폐청장을 했는데 화폐 만드는 거. 화폐 만드는 것,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한 건데 그 사장한 이유가 사실은 재산 날린 거하고 더 관계가 있다. 아, 그래요? 재산을 날려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망해갖고 돈 날렸으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연금을 타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제 아이작 뉴턴을 잘 알고 이제 있던 이제 정부 고위 관료가 네 돈 다 날렸다며 내가 자리 하나 줄게 여기 와서 일해라 해서 조폐청장을 했다는. 그래도 운이 있네요. 아이작 뉴턴의 이제 연보를 보시면 1642년에 태어나셔갖고 1727년에 이제 돌아가신 거니까 대략 85세까지 장수하신 편이에요. 그렇네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만류 인력의 법칙,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인가 배우잖아요 물리 시간에 뉴턴의 운동 3법칙. 첫 번째가 이제 관성의 법칙, 두 번째가 이제 F = ma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게 이제 뉴턴의. 작가님 그걸 다 기억하세요? 오기 전에 다시 확인하고 왔어요. 어쩐지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과학혁명을 이룬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과학자로 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그거 발견한 한 시점이 언제냐면 1666년이에요. 24살 때입니다. 야, 그건 어마어마한 관찰력과 어쨌든 우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4살 때 물리학에서는 운동 3법칙, 만류인력 법칙을 다 발견해서 더 이상 발견할 게 없었어요. 24살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뉴턴의 과학혁명이 다 끝났고 또 24살부터 죽을 때까지도 뭔가 딴 거 해야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프린키피아라고 이제 그 유명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이 1687년에 사실은 출판이 됐습니다. 20년 뒤에. 20년 뒤에 45살 때.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 지냈고 이제 쭉 공직하다가 여기 보시면 1699년 그러니까 57세 때 런던 조폐국에서 장관을 지냈다. 직업이 젊었을 때는 과학자, 교수 뭐 이런 거였고 나중에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커리어는 이제 공직 쪽이 주로 많이 있었고 57세 때 이제 조폐청장을 이제 역임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사실은 오래 하신 이제 직업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고요. 그 사우스시 버블 이제 관련해서 내가 전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군중의 광기는 파악할 수 없다. 라는 이제 유명한 말을 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내가 이거를 세상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인데 사람의 이제 투기심은 내가 도저히 알 길이 없다. 라는 이제 말씀을 아주 훌륭한 말씀 남기셨고요. 어떤 거냐면은 사우스시라니까 이제 남해잖아요. 어디 남이냐면 아메리카 대륙의 남쪽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미 무역권을 영국 정부로부터 남미 무역권을 부여받은 사우스시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우리로 치면 뭐 새로운 기술 옛날에 막 엄청나게 올라갔듯이 그런 식으로 영국 증시에서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예. 있었고요. 그 투기 관련돼서 이제 거품으로 쫙 올라갔군요. 예. 남미 무역권만 갖고 있었고 실제로 남미에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온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럼 실속은 없었는데? 예, 실속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오르는? 최근에 보면 우리가 그 초전도체에서 네. 이제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올랐던 적 있잖아요. 네. 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옛날에도 그런 예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미에 가서 남미 쪽은 스페인이나 이제 포르투갈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어갖고 식민지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페인이 남미 쪽에서 은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갖고 와서 금은 뭐 이런 거 엄청나게 갖고 와서 이제 떼부자가 됐었던 거잖아요. 영국 정부가 사우시라는 회사한테 이제 남미 무역 독점권을 주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얘들도 가서 남아메리카에 있는 이제 다양한 그 귀중한 물건들, 이제 기중품들, 뭐 기금속들, 금은 이런 거 이제 왕창 갖고 오면은 우리도 같이 떼부자가 되겠구나 하면서 주식을 사는 열풍이 처음에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살 때 아이작 뉴턴도 처음에 이제 사우스 주식을 갖고 있다가 수익 좀 났어요. 팔았어요. 조금 보고 일단 팔았어요. 팔았어요. 팔았는데 더 올라가는 거예요. 판 이후로 못 참죠, 그거는. 팔고 나서 그 이후에 5배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또 쓰렸을까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 포모. 그거는 우리 갑자기 생각나는 게 코로나 때. 그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포모에 휩싸여 갖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자기보다 덜 똑똑한 애들이 사우스시 사갖고 걔들 안 팔고 버텨갖고 엄청나게 수익이 나니까 배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때에 이제 뉴턴이 행동했었던 뉴턴이 처음에 뉴턴스 인베스터 빗 해갖고 사서 엑시트 해피에서 나왔는데 여기 또 영어로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엑시트 해피에서 뉴턴의 친구들은 계속 안 팔아서 겟리치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파갖고 안 되겠다. 있는 돈 몽땅 틀어갖고 다시 들어가. 쫓아가야 되니까 다시 돌격. 자기 친구들 번 거를 내가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급전을 좀 땡겨갖고 이제 빚 좀 내갖고 뉴턴도 어김없는 사람이네요. 마지막에 왕창 들어갔다는 거죠. 뉴턴 엔터스 위드 랏 많이 들어갔다가 해서 얼마간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 급락하면서 영어 너무 웃겨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지막에 이제 파산했다. 브로크했다.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재산 다 날렸다고 하면 되겠다. 실제로. 뉴턴이 전재산을 그동안 프린키피아 써갖고 이제 대학 교수해서 모았던 돈 프린키피아 책 팔아갖고 이제 인쇄 받았던 거 몽땅 다 틀어갖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중의 관계는 파악할 수 없다가 이게 제가 봤을 때 피해 문장 뉴턴의 철철 나는 피해 문장 피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자기 재산의 80% 이상을 순식간에 날려서 이제 시리에 빠져 있었을 때 이제 정부 고위 관료가 와서 네가 조폐 청장을 해라 해서 이제 맡게 됐다는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돈 다 날린 뉴턴이 조폐국 국장으로 취직한 게 1699년 57세고 근데 이 조폐국장으로 취직하면서 뉴턴이 한 일이 그 이후에 대영 제국의 초석을 닦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국제 통화가 지금은 달러잖아요. 17세기, 그러니까 18세기부터 그 국제통화가 파운드화가 돼요. 국제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기축통화국이라 그래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이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18세기 1700년대부터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 무렵까지 파운드화가 계속 국제통화였는데 그 국제통화가 되는 기틀을 닦은 사람이 바로 뉴턴입니다. 왜냐하면 국제통화는 무엇보다도 신뢰성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통화의 신뢰성을 상실케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신유리지. 지난번에 배웠던 배드스탁이 이제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파운드화의 가치를 파운드화는 믿을만해. 프랑하는 못 믿고 마르카는 못 믿지만 그래도 파운드화는 믿을만해 하는 거를 만든 사람이 장모님이 바로 뉴턴입니다.
결국 해내네요. 해냈습니다. 결국은 우여곡절이 심했지만 결국은 나라에 충성한 이제 애국한 이제 그런 또 세계 과학사적으로도 이제 큰 업적을 남겼지만 튼튼한 통화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제 대영 제국이 탄생하게 되는 그 초석을 닦은 이제 그런 중요한 업적도 남겼다. 이 부분은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인생 후반기.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24살 때 영광만 생각하다가 그렇습니다. 한번 망하고 재기한 건도 모르거든요. 공직에서도 이제 큰 역할을 했다는 거고, 여기 이제 그때 보여드렸던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제 은내 함유량을 점차 줄임으로 해서 신의리지 화폐 발권 이익을 차지하는 이게 이제 정부에서 많이 썼던 이제 그 방식이고요. 은이나 금의 함유량을 줄이는 거. 근데 민간에서도 이 신의리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민간에서. 그게 바로 동전깎기라는 겁니다. 동전깎기. 옛날 이 주화는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1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이런 거 보면은 톱니바퀴, 테두리가 있어요. 옆에 약간 까끌까끌한 거. 여기는 보면은 그 톱니바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저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끝을 깎습니다. 살살살살 깎으면 그러면은 금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것도 모아가지고. 금가루를 모아가. 진짜 사람들 앵간하네. 은하면은 은을 깎아서 은을 모아갖고 그거를 이제 티끌 모아서 조금씩 모아갖고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요? 그게 이제 동전깎기. 기자님은 아마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버스 탈 때 학생 회수권이라 그래서 종이였거든요. 종이요? 10장짜리를 사요. 버스비가 100원이면 10장이면 1000원이잖아요. 1000원짜리 사갖고 그거를 이제 칼로 이제 하나씩 자르는데 11장으로 잘라.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슬쩍 이렇게 하는 거군요. 슬쩍. 그러니까 이제 10장을 자르면은 이게 10분의씩 잘라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정밀하게 11분의 10으로 잘라요. 학생들 대단하네. 그때 신유리지를 떼어듣겠다니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저였고요. 좀 심한 애들은 그거를 이제 12장까지 만든 애들이 있어갖고. 대단하다, 진짜. 버스 기사님들 뭐 운전한다고 뭐 바쁘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민간에서 그래서 이렇게 동전을 자꾸 깎으니까 가다 보면 동전 크기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계속 파고 조금씩 파갖고 남기고 그랬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턴이 고안한 동전 깎기를 방지하는 방법이 바로 톱니바퀴문입니다. 이거는 요즘은 동전 잘 쓰진 않지만 500원짜리 동전에 있는 바로 그겁니다. 만져보시면 까끌까끌한 그거를 만든 사람이 바로 뉴턴입니다. 뉴턴 대단하네. 우리 저기 사가 보면 뉴턴 생각나고 앞으로 이제 동전 보면은 뉴턴 생각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두리가 훼손을 방지하고 이제 위조를 방지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돼 있고, 훼손 방지하는 거는 옛날에 금속 화폐 때, 그러니까 금화일 때 그 금을 이제 깔아갖고 모아갖고 파는 인간들을 못하게 해갖고 이제 저렇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위조 방지 목적으로도 저 톱니바퀴가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모든 저렇게 이유가 있군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제 엄청난 발명을 사실 한 거고요. 여기 이제 대전관광공사 공식 블로그에서 나온 건데. 이거 재밌어요. 50원짜리의 톱니바퀴 개수는 109개. 100원짜리는 110개고요. 500원짜리는 120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전 테두리에는 동전 금액에 따라 톱니바퀴 수가 정해져 있어서 동전의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뭐 50원짜리, 100원짜리 뭐 위조하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가치가 떨어져서. 근데 옛날에는 이제 지폐 대신에 저런 이제 화폐를, 그러니까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도 다 이제 금속 화폐, 금으로 된 거를, 금화를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이제 느낌이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는 긁어서 그 모았다니고요. 50원, 100원, 500원에는 저렇게 톱니바퀴가 다 있는데 10원짜리에는 또 없어요. 그건 너무 이제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취급을 안 하는. 10원 동전에는 톱니바퀴 무늬 없이 민무늬만 사용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톱니바퀴를 제조하는 원가가 10원이 더 든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없지 않습니까? 톱니바퀴 깎는데 10원이 더 들기 때문에 10원짜리는 민무늬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유가 있군요. 민자로 이유가 있다. 그런 거고, 그때 이제 그 뉴턴이 만든 금화 조폐청장으로 활약할 때 만든 금화가 최근에 발견돼 가지고 깜짝 이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뉴턴이 조폐청장으로 활약하던 당시에 런던 조폐청에서 만든 그 바로 금화입니다. 이거는
약간 값어치가 정말 있어 보이는데요. 있어 보이죠. 예, 아까 그 위조 지폐 이런 거 막 보다가 이걸 보니까 약간 이게 이제 SBS에서 2016년 10월 26일 날 이제 보도한 외신을 이제 각 나와서 보도한 이제 그 내용인데 영국의 에식스라는 한 가정집에서 이 행운의 주인공이 할아버지가 이제 잡동산 장난감 상자를 이제 주고 가셨는데 거기 이제 장난감 상자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 잡동사니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항상 뭐 여러 가지 갖고 놀았는데 그 중에 동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동전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동전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잘 갖고 놀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궁금한 생각이 들어갖고 감정을 맡겨봤는데 감정 해본 결과 깜짝 놀랐다는 거죠. 25만 파운드. 25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3억 5천. 3억 5천. 야, 이 동전 하나에. 동전 하나에. 동전이 좀 몇 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집에서 연필 꽂아 놓고 하던 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고려 청자였다는. 야.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동전이 유래가 1702년, 그러니까 1699년에 조폐청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뉴턴이 3년 조폐청장 3년 시절에. 영국과 스페인의 이제 비고만 전투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영국이 이겼고 그때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전승기념주화였다. 아, 그게요. 그 하나의 동전이 3억 5천만 원치의 가치를 가진 그 동전이 기념주화였군요. 기념주화였습니다. 전승기념주화였고 이게 또 마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이작 뉴턴이 조폐청장으로 활약했다는 거는 역사에 남겨져 있는데 그때 만든 이제 금화나 주화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많이 이제 없어졌겠죠. 희소해서. 거기 뉴턴이 만든 주화라는 이런 스토리까지 붙여져갖고 이게 가격이 더 오른 거죠. 더 소장 가치가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이게 약 15개 정도만 완전 희귀한 거네요. 그래서 초희귀 동전이라서 동전 수집가들에게는 전설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게 할아버지가 남기신 잡동산에서 발견이 됐다는 완전 소중한 뭔가 유산. 유산이죠. 동전인데 굉장히 큰 유산이었다. 대단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뭐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고는 싶은데 그거를 이렇게 쉽게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다가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경제는 이렇게 우리 일상에 쭉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잘 건드려 주시면 배울 의지가 넘쳐나시는 분들이 구독자님들이시거든요. 우리 신부님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책도 엄청 많이 읽으시고 공부도 되게 많이 해오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 채권부의 식구님들한테 그 경제 공부를 좀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좀 팁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왜냐면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박수같이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박수. 바쁜데 언제 책 읽고 있겠어요. 맞아요. 대신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까 금융투기 역사에서 내가 읽으라 안 하잖아요. 하인드 모스트. 힌드 모스트? 하인드 모스트. 네. 스위스에 이제 스키 여행 갔을 때는 그게 가치가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었는데 몇 년 지나서 그게 수백 원밖에 가치가 안 되니까 계좌를 폐쇄하겠다. 그럼 부자셨는데 갑자기 벼락 거지가 된 거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네요. 채권부의 진행자 이재 기자입니다. 자, 행복한 금요일 박순영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수갈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요일이 저는 항상 행복한데 우리 박수갈치를 함께해서 더 행복한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우리 아리따우신 이재 기자님 그 매주 금요일날 뵙는 날 너무 행복하고요. 감사합니다. 그 전날 밤부터 이제 많이 설레고요. 그래요? 마음이 없는 얘기 하려니까 사실은 아침에 오늘 그 8시에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20분에 지하 1층에 이제 커피를 사러 갔다가 누가 아는 척을 하는데 왜 처음 본 사람이 아는 척을 그게 이제 저라는 말씀이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얼을 처음 뵈서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시험 잘 보려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운동 경기 그거 잘하려면은 훈련 열심히 해야 되고 방송 잘하려면 준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니요, 생얼 되게 좋으셨습니다.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거 말씀해 드릴까요? 그거 약간 베이스 깔고
비빈하셨던 걸로. 네. 그렇게 정리하고 예. 우리 저희 PD님이 이쁘게 편집해 줄 걸로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엊그제 이제 저기 FRB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했죠. 예. 동결했는데 이제 되게 좀 험악한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오다가 요 앞에 이데일리가 있어갖고 예. 이데일리 요거든요. 요 기사 미국 고금리 내년까지 새파래진 세계 증시 해갖고 그동안 이제 증시나 그다음에 채권 시장 쪽에서도 이제 뭐 올해까지 금리 좀 고금리 하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좀 떨어뜨려갖고 예. 원래대로 좀 이제 돌리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막연한 기대를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주가도 좀 떨어지고 이제 제가 우려했었던 채권 ETF 네. 손해폭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제 장기 지금이 올라가서 이제 좀 그런 일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런 맥락을 아시려면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아셔야 된다. 그럼요. 네. 오늘 말씀드리는 거 보시면 그래서 FRB가 저렇게 세게 나오는구나.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거 하고 파월이 생각하는 거 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하는 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뉴턴이 주식 투자에서 돈 왕창 날린 썰. 네. 그 조회수도 좋고 말도 좋아하시더라고. 재밌었다고. 이렇게 명강의를 하실 수 있느냐며 엄청 호평의 댓글을 올려주셔서 네, 저는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네. 참 남망한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남망한 얘기를 되게 즐거워하는구나. 예, 나만 안 망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도 지난주처럼 망한 썰에 대해 이런 걸 알지. 반면교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오늘은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 4화 스위스의 스키여행 갔다가 전 재산 다 날린 썰. 이거 뭐예요? 진짜 있었던 일을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 있었던 팩트입니다. 스위스에서 스키 여행을 갔다가 전 재산 어떻게 다 날린 다 날린 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스위스 스키장입니다. 실제. 실제로 이제 여기 있었던 일이고요. 1918년에 독일의 이제 되게 부자 할머니가 역시 부자시라서 부자시니까 스위스를 가신 거죠. 스위스에 이제 스키장 여행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다친 김에 쉬어간다고 이제 스위스는 또 공기도 좋고 하니까 스위스 병원에서 이제 좀 장기 요양을 해야 되겠다. 거기서 이제 요양하면서 부자니까 이제 할머니고 돈은 많고 할 일 없고 하니까 그래서 한 3, 4년 정도 치료를 받으면서 휴양차, 치료차 뭐 이렇게 있었는데 3, 4년 지나갔고 자기가 돈을 맡겨놨던 독일은행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또 독일 부자 할머니니까 독일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렇죠. 독일 은행에 이제 돈이 있었겠죠. 맡겨놓고 갔을 때 예금을 어떻게 왔냐?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독일 이게 실제로 독일 우편 엽서입니다. 그 얘기는 그건 아닌데 독일 우편 엽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표도 이제 독일 우표입니다. 고객님이 맡겨주신 돈은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 가치가 떨어져서 계좌를 폐쇄합니다. 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은행 계좌 올해 이제 한 100원, 200원 이렇게 이제 있는 이제 그 정도 금액 들어있는 이제 계좌가 있으면은 계좌 폐쇄를 하잖아요. 이 관리가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할머니가 독일에 이제 스위스 여행 갈 때 우리로 치면 한 몇백억 정도. 부자니까. 넣어놓고 갔는데 그 몇백억 하던 돈이 몇 년이 지나니까 가치가 몇백 원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요? 이게 1918년 안 태어난 게 정말 독일에 안 태어난. 그래서 처음에 맡겼을 때는 그 스위스에 이제 스키여행 갔을 때는 그게 가치가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었는데 몇 년 지나서 그게 수백 원밖에 가치가 안 되니까 계좌를 폐쇄하겠다. 그럼 부자셨는데 갑자기 거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당신 그 계좌에 있는 돈 갖고 우표 살 돈도 안 되는데 그 정도로 내가 우표 살 돈은 받아야 되는데 예정을 생각해서 생색도 이런 생색도 참 우표값 부담한다고 우표값도 안 되지만 저희가 부담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918년에서 1923년이 이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었는데 아주 이제 높았다고 하면 많은 분들 5년에 뭐 그러면 한 몇백 % 올랐겠지. 몇백 %는 좀 그런가? 한 몇천 % 올랐겠지. 혹은 몇만 % 올랐겠지. 몇만 %도 자세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5년 동안에 그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가 늘어났냐면 1조 % 늘어났습니다. 1조 %요? 1조 프로? 1조 %. 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1조 100조 %죠.
100조 5년 동안에 1조가 아니고 100조. 예, 5년 동안에 100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100억 마르크 맡겨놓은 게 5년 지나니까 0.01 마르크가 됐다. 그래서 전 재산을 날린 잃은 거죠. 거군요. 예. 여기 보시면 이런 일이 있구나. 예, 이게 이제 밸류 오브 원 골드 마르크인 페이퍼 마르크에서 1마르크가 23년 되면은 몇 분의 1이 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되게 많잖아요. 네네. 이거 한번 세보시죠. 자, 일십, 백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예, 1조가 됐다. 네. 1918년에 내가 1조를 은행에 맡겨놓고 5년 뒤에 은행 가면은 그 가치가 1원이 됐다. 1조가 1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억을 맡겼으면 그게 이제 0.1원이 된 거고요. 네. 100억을 맡겼으면 0.01원이 됐다. 네. 이게 그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로 있었던 독일의 그 상황인 거죠. 마르크로니까 독일 화폐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생각하실 때 좀 앞으로 미국 경기도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한다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데 왜 저렇게 파월이 고집을 저렇게 빡빡 우기면서 금리를 자꾸 못 올려가지고 지금 안 따릴까. 네. 인플레이션 좀 놔둬 좀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 되지. 왜 저렇게 둘까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월 연준위원도 미친 듯이 얘기하는 게 물가 안정 2%는 우리가 지키겠다.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예전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증명해냈듯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 가지셔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요거 좀 말씀드리면 이 비극이 시작된 거는 1919년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요 이제 베르사유 조약의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실제로 1919년 당시에 조약을 체결하는 그 당시의 사진이에요. 여기가 이제 거울의 방이라는 데고요. 베르사유에. 베르사유에 예전에 우리 한번 얘기했던 그 거울의 방이죠. 유서 깊은 거기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현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 그다음에 왼쪽에 클레망소, 그다음에 영국의 이제 로이드 조지 수상 이렇게 이제 전승국 세 명이 앉아 있는 이제 모습이고요. 이때 당시에 체결된 그 영문판 베르사유 조약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요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제 1919년에 맺어졌고요. 이게 이제 역사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1871년에 철혈재상 비스마르크 해갖고 우리 또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빌레름 1세가 그 독일의 황제로 이제 등극하고 하는 고무렵인데 그때 독일이 프랑스를 쳐들어가갖고 프랑스를 다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굴욕에 대한 복수심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1871년에 프로세는 빌헤름 1세가 이제 독일 황제가 됐을 때고 황제가 되면은 이제 대관식이란 걸 하잖아요. 황제로 이제 즉위하는 즉위식 어디서 했냐면 아까 바로 거기 베르사유 거울의 방에서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이제 일본의 뭐 왕이 이제 즉위식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경복궁에서 한 셈이에요. 경복궁의 뭐 근정전 이런 데서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겠습니까? 모든 걸 버려라 이런 느낌. 원래 이제 유럽에서 항상 중심은 프랑스였기 때문에 누이 시대 때는 독일은 되게 촌놈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요?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 애들도 촌놈으로 원래 생각하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 뭐 이런 면에 있어갖고 자기들의 자존심이 되게 높은 나라. 실제로도 이제 그랬고요. 예술과 이제 문화의 중심지였으니까 독일이나 뭐 영국 같은 애들은 촌동네에 진짜 풀죽 끓여 먹던 꿀꿀이죽 끓여 먹던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독일 애들이 국력을 키워갖고 프랑스를 다 점령을 했고 황제의 즉위식을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하니까 참. 그걸 이거를 이제 71년 복수를 1919년에 한 거예요. 48년 지나갔고 제일 차 세계대전 이기고 난 다음에. 수많은 거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춰진 그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을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복수심이 불타갖고 이제 유럽은 전쟁하고 나면은 이기면 이제 전쟁 배상금을 받는 좀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없고 이제 그냥 그 여자들 끌고 가고 이제 공녀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고 곡물 바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공 바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게 되면 하는데 유럽에서는 전쟁 배상금을 받더라고요. 금으로 받아갖고 그 군인들한테 월급 주고 또 이제 포상금, 승전 보너스 주고 그래야 되니까 용병들을 또 그래야지 나중에 또 많이 모이니까 아마 그런 역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변쟁 배상금을 이제 1320억 금화마르크 이때 당시 한국 돈 500조 원을 전쟁 배상금을 내라. 이게 그래서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을 예. 쓰는 것 같습니다. 예, 500조 그러니까요. 500조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 1년 예산이 대략 2,000조 정도 될 거예요. 그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그때에 달라고 한 거니까. 그 당시. 예. 그러니까 돈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배상금을 내기 위해서 마르크를 막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한 거고요. 화폐 가치가 완전 폭락하니까. 예. 이때 당시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즉 프랑스 애들 말려야 된다 했는데 이제 결국 못 말리고 이때 당시 영국 쪽에서 원래 케인즈가 여러분들 경제학자로 알고 계시는데 케인즈도 원래 처음 직업은 외교관이었어요. 외교관이었어요? 아, 예. 처음에는 이제 인도 쪽 외교관 먼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조약할 당시에 조약의 실무진으로 참석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케인즈가 여기에서 등장하는군요. 예. 이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The Economic Consequence of the Peace에서 평화의 경제적 기결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책 때문에 케인즈가 되게 유럽에서 슈퍼스타가 된 거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이후에 낸 책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이론, 그 경제학 교과서 배우는 이제 그거고 일반 이론에 이제 우리한테 많은 이제 그 역사를 바꾼 이제 경제 제도 자체를 뭐 다양하게 바꾼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발명한 게 그 이제 일반 이론의 또 주요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언제 시간 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가면은 결말이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케인즈가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가 된 슈퍼스타가 된 이제 그런 또 일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 하면 달걀 한 개 가격이 인플레이션 전에는 0.008 마르크였거든요. 네. 나중에 극심해졌을 때는 800억 마르크가 됐습니다. 달걀 한 개. 예. 소고기 1kg 가격이 1.75 마르크였다가 나중에는 5조 6천억 마르크. 5조? 예. 예. 이 5조. 예.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니까.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뭐 5% 10% 인플레이션 이것만 해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1, 2%도 이러는데. 윤석열 내려와라. 문재인도 내려와라. 너 정치 그따로 하려 이러잖아요. 막 그런 시대에 또 윤석열 얘기하면 또 이제 뭘 하실 테니까 여야의 균형을 위해서 하나씩 얘기했습니다. 공평하게. 그런 우리는 이제 시대에 쭉 살았기 때문에 기껏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해봐 그러면 한 몇 배 정도 올라가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몇 배가 아니고 1조 배라니까요. 5조 6천억 마르크 소고기 1kg 있어요. 5조 6천억 마르크를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날벼락 수준.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아침에 돈이 밤 되면은 그 돈 가치가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저주라고 얘기하는군요. 인플레이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건을 사놔야 된다. 사재기. 예. 오전에 사는 거하고 저녁 때 사는 거하고 다르니까. 오전에 내가 소고기 1kg을 살 수 있었는데 저녁 때면 500g밖에 못 사거든요. 그 다음 날 되면 250g을 사게 되거든요. 무조건 쟁여놔야 되는군요. 대충 빨리 사야 돼요. 그래서 물건 막 사재기를 하고 그러면 결국 물건 품귀 현상까지 그러네요. 공급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요는 엄청 많은데. 이 사재기 심리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FRB가 자꾸 저런 식으로 이제 고금리 유지하겠다.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 하는 게 바로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세기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제 시장을 좀 눌러줄 필요가 있어요. 주식시장을 좀 떨어뜨려야 되고 시중에 채권 금리는 좀 올라가서 곡소리가 나야 그래야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이제 안 갖고 고금리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나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해서 좀 어제 안 그래도 엊그제 얘기할 때 좀 인상 쓰면서 얘기했다더라고 파월이. 그래서 굉장히 뭐 매파죠 그러면서 난리 났어요. 고금리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동결은 다 누구나 예상했는데 사실 연준들이 막 점 찍는 거 보게 됐거든요. 점도표. 근데 이게 내년에 엄청 높아졌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혼란인데 계속 될 것 같아요. 이 혼란은.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여러분들 모르지만 파월은 알거든요. FRB 의원들은 이런 거 다 책에서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밀턴 프리드만의 화폐 경제학 책에 나오거든요. 그 밀턴 프리드만 밑에서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한번 보시면 돈이 이제 가치가 없잖아요. 네, 이거 돈이에요? 돈입니다. 예, 만 원짜리 블록쌓기 같이. 예, 만 원짜리 지폐를 갖고 블록 쌓고 놀고 있는 겁니다. 애기들이? 애기들이. 예. 이게 보자, 이거 한 다발이 이제 100만 원 덱일 테니까. 네. 이거 다 합치면 한 몇 억 될 겁니다. 몇 억 되는 돈을 이제 이렇게 블록 쌓기 하면서 이제 애들이 갖고 놀고 있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진짜 사진. 네, 진짜 사진입니다. 예, 그때 당시 독일에서 다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 찍어서 다 기사로 보도됐던 사진.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뭐냐면 불 지르는 거예요. 아, 벽난로예요? 벽난로에. 예, 벽난로에. 예. 나무 말고 지푸라기보다 못한 존재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지폐가 돈을 태우는 거예요. 네네. 이 정도라도 해야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얼마나 착착할까요? 이거 다 이 쌓이는 거 다 모아봐야 대개 한 개 못 사거든요. 조가 올랐으니까. 예, 조가 올랐으니까. 조. 예. 그러니까 다 태우는 겁니다. 이제 그냥 뗄감이나 쓰자. 예,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달걀 한 개 사러 갈 때 수레에 돈을 저만큼 실어서 가야 돼요. 이때 당시 이렇게 막 수레 갖고 가서 이제 잠깐 놓은 사이에 도둑놈이 돈은 버리고 수레만 갖고 갔다는. 그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이 돈은 가치가 없으니까. 갖고 가봐야 며칠 지나면은 불 지르든지 아니면 애들이 장난감을 써야 되니까 이제 그렇고요. 이때 발행된 지폐입니다. 1조가 1원이니까 1조 갖고는 안 되잖아요. 100조 마르크 지폐입니다. 이 한 장이 100조 마르크입니다. 화폐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 단위가 큰 게 나오는 거죠. 단위가 큰 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아까 이제 열심히 저축해서 5억 마르크를 모은 사람이 5억 마르크 모았어요. 모았는데 나중에 초콜릿 하나 살 돈밖에 안 됐다.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공부 열심히 해서 막 예금 막 엄청 한 거예요. 근데 둘째는 맨날 술만 퍼먹고 근데 이거 현상 딱 나타나고 나서 술만 퍼먹은 그 둘째가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다. 공병 팔아갖고 술병이 쫙 해방일체 그 손석구님처럼 쫙 병 팔아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꾸미는 얘기 아니고 실제 실화입니다. 그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왜 그랬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에 잘 적응을 해갖고 이제 떼돈을 버신 분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이용해서 떼돈을 버신 분이 휴고 스티넥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어떻게 했냐? 은행에서 일단 돈을 땡기는 대출을 최대한 돈을 빌려갖고 그 돈을 갖고 기업을 사는 겁니다. 은행은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1년 지나서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 10배가 나타났다. 그러면 가치는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빚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빠이 돈을 땡겨갖고 그 돈으로 뭘 했냐면 기업들을 막 샀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운영해서 이제 그 제품 만들 거 아닙니까? 제품을 팔고 그 판매 대금을 무조건 달러로 받았습니다. 마르크화는 안 받고. 그 쓰레기도 안 되니까. 직원들 월급은 마르크화로 주고. 물품 대금은 마르크화로 주고. 이 세상은요 왜 이렇게 머리 쓰고 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남는 건지. 아니 저거 잘한 거죠. 이 판매 대금은 달러로 받았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24년 이때에 1923년 말에 얼마만큼 돈을 벌었냐. 이거는 못 세실 겁니다. 너무 많아갖고. 일시 백천 한번 세보시죠. 도전 한번 해보시죠. 도전을 포기하겠습니다. 일시 백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하고도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이제 42조 마르크 곱하기 100억입니다. 100억을 또 곱하는. 42조 마르크에다가 곱하기 100억 한 것만큼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나라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수준의 경제력. 아니 그렇진 않고 워낙 마르크가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저기 초등학교 다닐 때 숫자 단위 배우잖아요. 일시 백천, 만 십만 백만 천만, 그 다음에 억 십억 백억 천억, 그 다음에 1조 10조 100조 천조, 그 다음에 뭐죠? 경. 그렇죠, 경. 1경 10경 100경, 1000경 다음에 뭐죠? 해. 1경, 그다음에 10경, 100경, 1000경 다음에 뭐죠? 차. 차 아니에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하네. 42자 마르크. 순간 좀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약 42자의 돈을 갖고 원을 갖고 있다면 채권분이 막 사랑을 그런 생각 투자 엄청 했겠죠. 42자 마르크를 벌었다는 겁니다. 보통 쓸 때 우리가 조까지는 쓰고 가끔 가다가 경을 쓸 때가 있고요. 경이 지금 쓰는 게 이제 미국 부채하고 일본 부채가 경일 겁니다. 하나로 바꾸면 경원에 해당되는 게 일본이 갖고 있는 국가 부채, 미국이 갖고 있는
국가 부채가 경일 거고요. 해를 쓰는 경우는 없고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 위에 자를 써야 되니까. 말 나온 김에 이게 이제 1900년 이상설이 쓴 수학책 산수신서에 이제 그 높은 숫자가 쭉 나옵니다. 숫자 단위가 1, 10, 100, 1000, 그다음에 만, 그다음에 억, 조, 경, 해, 그다음에 자고요. 자 다음에 양, 구, 간, 정, 제, 극,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수, 겁, 업까지. 겁과 업은 불교용어로 들어봤는데 그게 다른 건 처음 사실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앞으로 더 많이 들어도 이제 쓸 수 있는 건 아직 많이 남았긴 한데. 경해 자는 오래간만에 들어볼 수 인플레이션 이야기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 언제 우리가 이런 단위를 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고 인플레이션 그만큼 이제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결론 오늘의 결론. 인플레이션 시대에 결국은 주식 투자 필수다. 아까도 그 사람이 기업을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일부인 주식을 사야 된다는. 주식 투자가 필수인 이유가 뭐냐면 예금은 인플레이션의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휴고 스티네스가 그 사실을 이제 딱 캐치를 해갖고 대출을 왕창 땡겨갖고 주식 기업을 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든 기업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 회사가 바로 이제 프라이싱 파워라고 그래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격 결정권이라는 게 뭔가 약간 좀 유식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가격 올린 대로 제가 이제 사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엄청난 파워네요. 그렇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때?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코카콜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코카콜라 매해 가격을 올리는데 우리는 전혀 제한 없이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펩시콜라는 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독점적인 이런 이제 그 회사만 만들 수 있고 그 회사 것만 써야 되는, 반드시 써야만 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독점하는 기업. 이런 인플레이션을 딱 이용해갖고 아싸 잘 됐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올리고 직원도 월급이나 원재료, 부품 이런 거는 이제 천천히 올려주면 이득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이 대표적으로 사실 2차 전지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 배터리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지금 최근에도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유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70년대에 미국에서도 이제 되게 좀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심각해갖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 70년대도 보면은 70년대 내내 좋았던 주가가 자원 관련된 주식이었어요. 자원. 광물 이제 뭐 원자재, 정유회사 같은 거 이제 뭐 엑소모빌 같은 이제 석유를 채굴해서 판다든지 구리를 한다든지 뭐 알루미늄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회사들이 사실 그 70년대에 다우나 이제 다우 지수가 되게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시세를 많이 줬던 주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일 수 있다.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하락해서 이제 그게 2차전지 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런 형태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리튬 가격만 떨어질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거니까.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원자재 광물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올라가거든요. 속도나 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제 에코프로 같은 이제 그런 주식들이 앞으로 되게 좋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이제 고착화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나는 예금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금 이꼬르가 재앙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위기를 품고 있고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제 배울 게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많은 이들에게 피를 흘리게 할 요소는 있지만 여기서 반드시 돈을 번 이나 기업이 있는데 그걸 또 잘 알아보는 안목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던 게 그 프라이싱 파워,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가 아닐까. 예, 그렇습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콘텐츠가 올라가고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예. 구독자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제 추석 세고 다음 올 때도 누구 망한 사람 없는지 열심히. 아니 우리가 이 뼈편대에서 사실 찾아야 돼. 지워지지 않거든요. 상처는. 거기에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망한 사람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추석 때 해피하게 보내시고요. 바로 한번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갈채 박순혁 작가님과 오늘 금요일 콘텐츠 저희도 재미나고 유쾌하게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